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자산어부를 쓴 정약전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58년 영조 33년 3월 초하루 경기도 광주 부초보면 마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리학자이자 실학자인 이의 학설을 배웠습니다. 이의 제자인 권철신 아래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1783년 식년생 원시의 2등 1로 합격하였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중과문과 영시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전적 경조 자랑의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 정조의 명령을 받아 영남 임골 편찬한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친척인 천주교도 이승훈 등과 교회하였으나 이후 동생 정영령과 함께 천주교를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1801년 신유 박해가 일어나 신지도에 입에 갔습니다. 우이들을 거쳐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유배지에서 사당을 운영하며 성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유배 생활 16년 만인 1816년 5일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묘지는 경기도 광주시 대천면 천진암 성지에 있습니다. 아들로는 외아들 정학초가 있었는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도 없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약전은 물론이고 평소 조카 정학초의 재능을 높이 사서 자신의 학문적인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하였습니다. 정약전도 크게 정약전이 죽음으로써 슬퍼했다고 합니다. 정학초의 죽음으로 인해 후사한 문제를 두고 정약용과 정약전이 편지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매니아 자식도 없이 청산각으로 사는 모습을 가엾게 여긴 정약전과 정약전의 아내는 정약전 형제의 외가 친척인 정학기의 아들을 정학초의 양제로 삼아서 후사를 잇기를 원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정약전의 유배지인 흑산도로 호장딸 박씨에게 여은 서자인 정학소에게 뒤를 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를 가면서 점점 적서차별이 심해졌습니다. 적자가 없고 서자가 있으면 양자를 드리는 것보다는 서자가 뒤를 잇는 것이 예법에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전도 정학소를 차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며느리가 자식도 없이 힘들게 사는 모습 때문에 정약용의 주장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약용은 한 발 물러나 정학소가 이후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정학초의 양자로 들어서 뒤를 잇게 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약전은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정약전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4살 아래의 동생인 정약용과 우애가 깊었습니다. 정약용도 둘째 형인 정약전은 어릴 때부터 잘 따랐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그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며 각별히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정약용이 그래서도 정약전에 대한 기력이 많이 보입니다. 두 형제는 젊은 시절 함께 독림사, 봉문사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학문의 즐거움과 형제들 간의 우애를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전이 원래 벼슬길인 대과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정약용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정조 역시 정약전의 중견 풍채가 정약용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낫다고 총애하였습니다. 두 형제에게 정조 시기는 참으로 영광의 시기였습니다. 인생에서 바람찬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때의 일화 가운데 정약용이 자부성지로 있을 때 고향이 그리고 중앙벼슬아치가 허락 없이 도성을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법을 슬쩍 어기건 고향에 잠시 들어가 행인 정약전과 강에서 고기를 잡고 산나물도 뜯고 술을 마시면서 슬픈 여가를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일화를 일상에서 즐거웠던 순간들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일정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유비의 시절 두 형제는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행정의 애선정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약용 본인은 나는 강진 땅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살고 있다. 형님은 그 험한 섬 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약전은 자선 어부를 조사를 물어 정약용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편지로 그림보다 글로 쓰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약전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와중에 정약용에게 조색이 발생하는 가닥을 달에 있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전은 정약용의 많은 전설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형의 교훈을 따르면 의심했던 글과 서로 맞지 않던 수가 모두 신기하게 맞아 조금 더 틀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약용이 정약전의 건강을 염려하여 박치가 있기 전에 들었던 개고기 절법을 편지와 제로인 뒷계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단순히 형제지간을 넘어 학문적 정치적 시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정약용이 유비지 강전에서 정약전을 떠나보낸 뒤 통해하여 글을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로운 천지사이 우리 소남 정약전의 선생만이 나이 치기였다. 이제는 잃어버릴 수 있는 앞으로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에 죽는 것보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저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다. 슬프다고 했다. 홍호 상인으로 이후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포격했다가 간시 돌아온 문순덕의 이야기를 처음 글로 쓴 인물이 정약전 선생이다. 조선으로 돌아온 문순덕은 흑산대에 들렀다가 정약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정약전은 그 이야기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표의 시말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표의 시말 집필은 계기로 문순덕은 정약전과 우정을 나눈 사이가 됐다. 문순덕은 정약전을 가족처럼 모셨고 정약전이 유비에서 사망했을 때는 극진하게 장례도 치러졌다. 정약용도 형 정약전을 통해 문순덕의 친절함을 알고 있었다. 문순덕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도 지어졌다. 형이 정약전이 사망하고 문순덕이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 감사의 편지도 보냈다. 112개의 한국어 단어를 한자로 적은 뒤 오키나와와 필리핀 50를 싣고 있어서 언어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이 책이 언역되었다. 한국에서는 2005년 언급본이 발간되었다. 문순덕이 살았던 집이 현재도 흑산도에 남아있으며 문순덕의 후손인 정약전 선생이 살던 유비의 집도 자리를 구입하여 담을 치고 돌보고 계시다고 한다. 대든도 출신의 어부 자선 어부에는 덕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한다. 문순덕이 표시말을 만든 동반자라면 장창대는 자선 어부를 만든 동반자였다. 비록 현실을 중요시하던 실학자였던 정약전이었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알고자 해부까지 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물고기 생태에 대해서 알기에는 양반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이때 도움이 되던 사람이 바로 장창대였다. 정약전은 수많은 어부 중에서 책을 읽기를 좋아하며 관찰력이 좋은 장창대의 도움으로 물고기 생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조선업에서 장창대의 조언이 많이 신뢰했다. 이 수준은 상의 교미와 부하에 이르기까지 상세기에 나올 정도이다. 그리고 현대 생태학에서 관찰한 상어 번식과 정확하게 일치할 정도로 장창대의 도움은 조선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나중에는 정약전이 장창대를 위해서 위해를 지어줬을 정도다. 홍오정수 문선덕은 조선이 업무를 성사했으며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평범한 생활을 살던 그가 조선왕조 실록에 이름을 남긴 이유는 그가 포로하면서 벌어진 파란만장한 여정이다. 1801년 12월 24일 청년이었던 문선덕은 흑산도 인근에서 홍어를 사고 배를 타고 흑산도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 문선덕의 담배는 망만대해를 2주일이나 속절없이 표류하고 낯선 섬에 도착하였다. 오키나와 왕국의 대도라는 곳이었다.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였다. 다행히 현지인들은 표류자를 잘 보살펴줬다. 그곳에서 문선덕은 8개월을 머물면서 말과 풍습을 배웠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것은 중국으로 가는 오키나와 항구의 조공선을 탑승해서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1802년 10월 문선덕은 중국을 향하는 배를 탈 수 있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풍랑을 만났다. 하염없이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열흘 후 배가 도착한 곳은 중국이 아닌 필리핀 땅이었다. 루손 섬에 포착한 것이었다. 긍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영리한 사람이었던 문선덕은 9개월간 그곳에서 머물며 현지어를 익히고 사용 업무를 열심히 배웠다. 문선덕은 마카오, 광저우, 난징, 영경을 거쳐 조선 관리를 따라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온 건 1805년 1월 홍어를 사서 배에 오른 지 3년 2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 이야기는 흑산도에서 일베 생활을 하던 정약전 선생이 쓴 표해 시말에 기록되어 있다. 책 속에는 문선덕의 차연과 정약전의 실학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200년 전에 일본, 필리핀, 마카오, 중국의 풍속, 의복, 집회, 언어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문선덕은 조선시대 신분 구조의 산업공상 중 가장 낮은 상위였다. 글을 잘 쓰지 못해 정약전은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남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비록 신분도 낮고 배움이 적었지만 불굴 용기와 강인한 정신을 가졌던 젊은이였다. 이상 정작전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선덕이란 20살 청년이 3년 동안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우리는 표류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키나와 섬은 옛날부터 우리 그 선별차가 진도 제주도에서 펴고 뭐 소멸한 게 아니라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오키나와에도 고려 기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기와는 그 서민들이 집을 짓는 물건이 아닙니다. 왕 아니면 그 고관 대작들이 집을 지을 때 쓰는 그게 기와입니다. 고려 기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 선달차에 오키나와 가지고 무슨 거기서 왕국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제기가 없으니까 올해는 삼돌차가 안전히 그냥 제주도에서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삼돌차가 오키나와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문선덕이라는
송호 장수가 표류해가지고 5개월이나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나서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뭐 정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온 과정이 참 대단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장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